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입니다. 일단은 5월 24일 이번 주 주간이 시작하기 전에 짚어드렸던 이슈들은요, 주로 좀 주 후반에 몰려 있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이제 목요일 종가로 MSCI 반기 리뷰가 반영이 돼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반에는 미국 매주 지금 중요하죠. 매주 나오고 있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좀 중요하게 봤었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날 밤이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제7년물 입찰에 대한 거, 그리고 금요일 밤 9시 반에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개인 소비 지출이 저희가 흔히 이제 연준에서도 중요하게 본다고 얘기하는 그 PC를 말합니다. 네, 3분 메디슨 3분 약님도 안녕하세요. GGL님 그리고 DSH GHDK님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이제 주간 시작하기 전에 짚어드렸던 이슈들이 어떻게 좀 반영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일 월요일에는요,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원자재 업체들하고 면담을 진행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장 시작하고서 중국 쪽 원자재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은 뭐 지금도 보시면 가격 보시면 나오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서는 월요일 날에 현대자동차에서 아산 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보시면은 생산 중단 사유가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점은 이제 뒤에 좀 짚을 게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서구 증시로 가 보시면은요, 일단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여행금지 권고 리스트로 등재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뭐 크게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아니면 AMC라든지 뭐 다양한 주식들 뭐 한때 난리가 났었던 주식들 있잖아요. 헤지 펀드들이 이것 때문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주식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재차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코인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로 몰려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코인데스크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관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요번 주에 열렸었는데 올해로 이게 7회째이고요. 연사진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그러니까는 뭐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지금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 중 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먼트 대표,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그리고 마이크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연사진으로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서 저는 한 두 꼭지 정도가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는 브레이나드가 이제 CBDC가 필수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완적 역할이지 화폐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반복을 했지만은 그래도 브레이나드라는 이름값이 있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레이 달리오가 나도 코인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내가 5월 24일 날 투자했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 보니까는 5월 6일 날에 사전 인터뷰를 했던 거를 이제 튼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버전으로는 어떻게 지금 레이 달리오가 하고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 사이 팔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요런 일이 월요일에 있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서 코스피는 사실은 거의 아시아 시장에 큰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주 후반에 좀 중요한 게 몰려 있어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중국이 원자재 시장을 단속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좀 많이 잠재워줬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월요일에 나타났었습니다. 네. 킹스맨님, 전명상님, 그리고 ADJ 볼님, 그리고 뚠뚠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GGL님 이렇게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 들어와서는 한국 증시에서는 특이했던 게 LG화학에 대해서 어느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서 거의 7%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요. 무려 직전 목표 주가가 무려 13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목표 주가를 반값인 6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급락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엄청난 차이니까. 그럼 이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는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되면 더 이상 LG 화학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추가로 하자면 배터리나 화학 쪽의 마진이 잠재적으로 이제는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유 두 번째는요. 이게 그 전날에 보시면은 4천억의 ESS 관련한 요겁니다. 이제 상장 변수로 떠오른 ESS 화재, LG 에너지 솔루션 추가 충당금 비용 4천억 이상 발생이라고 이제 기사가 사실 그 전날에 월요일에 나왔어요. 이게 주말에 나왔죠. 지난 주말에. 근데 월요일에 LG화학 주가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 4천억이면 작지 않은 비용인데 시장에서는 별로 이거를 고려를 안 하나 했는데 그 다음날에 외국계 레포트에서 이걸 언급을 했어요. 뭐냐면 반복되는 배터리 충당금과 화학 마진의 피크아웃, 그러니까 이제 최상은 지나고 있다는 거죠. 마진이. 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적을 한 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LG화학의 그런 그 배터리 충당금 설정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전일에 있었던 ESS 리콜에 대한 부분이었. 리콜은 아니죠. 충당금 설정이죠. 네.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그 숫자로 좀 녹여냈었었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 향후 3개년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를 3%, 21%, 15%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 세 번째는 지금 투자 사이클이 제도를 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뭐 투자를 받던지 상장을 시키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분율이 감소하게 된다. 즉, 뭐 사실 이거는 다 나왔던 얘기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율이 7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거는 뭐 이미 작년에 LG가 이제 분할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왔던 거라 새로운 거는 아니지만은 역시 내가 주가가 안 좋을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 배터리 가치 이제 배터리 가치를 지금 현재 100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거 70%만 보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지금 증대된 사이클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6% 이상 빠졌고 이틀 동안에 10%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차트를 넣지를 않았는데 차트가 보시면은 쫙 모였었어요. 그러고서 이날 하락을 하는 게 장대 연봉을 가지고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하락을 하는 게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이제 뭐랄까요 내려가기에 좀 그 위험했던 그 타이밍에 아주 강력한 그런 문구를 가진 레포트가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서구 증시는 보시면 포드가 전기차 플랫폼 요거를 이제 발표 요 행사했어요. 전기차 관련해서 요거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포드 전기차 전환에 올인 2030년까지 매출의 40%를 전기차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조금 더 기사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분이신데요. 지금 포드가 이제 최고 경영자가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지금 교체된 지 한 반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 아마 주가가 나올 텐데요. 예, 포드의 주가를 보시면은 지금 요때죠, 요때 이제 짐 팔리 이제 신임 CEO가 취임한 이후로 해가지고서는 주가가 거의 뭐 더블이 났습니다, 지금. 그럼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점을 좋게 보고서 그렇게 했을까? 라고 했었을 때 보면은 이제 일단은 뭐 말하는 것부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포드의 경쟁자가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이나 바이두나 애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앞으로는 뭐 여기 보니까는 테슬라도 여러 가지 신기술들, 친환경 기술들 접목을 하던데 포드라고 못할 게 없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뭐 300명에서 4,000명까지 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짜 뭐 여기 말대로 정크본드 수모까지 당했었던 포드가 이제는 뭐 첨단 전기차 업체 중에서 미국 업체가 이제 소위 정말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포드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이제 좋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날 7% 오르고 다음날도 또 한 7, 8%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지금 자동차 쪽에 어쨌든 좀 주가가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추가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주가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괜찮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익이 사실 잘 나오면서 이런 게 바탕이 된 거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익이 잘 나왔느냐 그걸 떠나가지고서 저희 이제 채널을 86번가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 이제 CCC 그래서 캐시 컨버전 사이클 요거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 숫자는 낮을수록 좋은 거고 마이너스가 간다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의 경우에 뭐 실적이 어떻다 저떻다 말은 많지만 CCC는 굉장히 좋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의 활동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포드 보시면은요, 포드도 계속 좋아요. 마이너스에 있고 지금 마이너스 19까지 내려와 있죠, 그쵸? 사실 이게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게 재고가 많지가 않아요. 그 작년도 4분기하고 그 전년도 4분기를 보시면 재고가 거의 그대로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뭐 어려워져가지고서 사실 요 구간에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터졌을 때는 재고가 소폭 뭐 이런 증가한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관리를 되게 잘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자신감이 좀 붙어서 약간 더 재고를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의 뭐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 활동성이 상대적으로는 뭐 추세가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에 있다는 건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괜찮고 그 다음 뭐 피앗 크라이슬러도 작년까지 나온 걸로 숫자로 보면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내 업체들 보시면은 요게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지금 상당히 좋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눈에 좀 띄기는 해요. 되게 좋아졌거든요. 이거는 거의 땅 사기 전 수준이고 뭐 현대기아차 그룹도 괜찮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전통의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지금 뭐 주가로 보나 아니면은 화제성으로 보나 아니면 CEO라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에는 CEO의 역할이 되게 큰 거였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전통차 중에서는 포드가 갖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요, 요날 있었던 또 하나 이벤트 중에 하나는 엑손모빌이 프록시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졌다는 거거든요. 보시면 미국 엑손모빌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에 패배를 했다. 지구의 승리, 기후변화 역풍 맞은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한번 기사를 통해 가지고서 보시면 더 좋은데요. 지분을 0.02%만 보유했던 엔진 넘버원이라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요. 총 이제 보시면 엑손모빌이 12개의 이사회 12개 자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엔진 넘버원이 4개를 자기네가 이제 차지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지금 그 결과가 다 나온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중간 발표죠. 중간 발표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최소 2자리는 엔진 넘버원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제 그 엑손모빌과 같은 기업이 여기 보시면 엔진 넘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거죠.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회사의 변화를 재촉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기업들, 환경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여겨졌던 기업들, 그리고 저 기업들이 과연 많이 변할까 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 가지고서라도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시사점을 안겨둬준 사건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날 보시면은 전일 이제 미국장이 좋았으니까 코스피 0.9%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상해종합은 2.4%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의 경우에는 뭐 전날에 화끈했던 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아주 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요날 좀 특이했던 거는 미국 금리가 꽤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1.6을 다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우수수 하락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그때 한번 한 2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중국 증시가 상당히 차트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인다. 뭔가 이게 다시 뭔가 차례가 돌아 보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해종합이 지금은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반전 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네, 그 시나파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안나키님 아이고 좋아요 눌러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화요일 지났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보시면 한국에서 이제 좀 우리 정부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서 백신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뭐 도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이미 글로벌에서 사실 백신에 대해 가지고서 또 맞지 않으려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게 실제 도입이 돼 있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좀 많이 이제는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니까 하자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발표에 따르면 6월, 7월, 10월 요새 그 기점 세 가지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방역 조치 조정 대상이나 활동이 점점점 풀려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에서 보시면은 대상자가 이제 그 예방 접종 맞은 사람은 방역 조치 중에서요 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숫자를 카운팅할 때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6월 달 내에는 아직은 제가 이제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다고 할지라도 마스크는 이제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들어와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1차, 2차 저희가 나뉘잖아요. 지금 뭐 그 약 종류들이 대부분. 그러면은 이제 2차까지 맞고서 그러고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자가격리를 2주를 두니까 14일도 지난 사람 요 사람들은 이제 사적 모임 등에서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는 마스크 착용이 실외에서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게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 착용 경우에 1차 접종자도 지금 여기 보시면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3차는 이제 뭐 완전이겠죠. 이거는 10월 이후인데요.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가지고 완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착용에 있어 가지고서는 12월부터 실내 의무화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게 나오면서 뭐 저희가 생활에 요게 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요거 알아두면 좋다라는 차원에서의 요게 지식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죠. 뭐냐면은 요런 조치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 이런 데에서 또 위탁 생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정말로 컨택트 중에 컨택트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지금은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향후에 정부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 뭐 접종 목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맞춰 나간다면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답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해외 사례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많이 맞으면 그만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확진이 되더라도 좀 경증에서 끝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해버리면 아마도 정부가 얘기한 대로 이런 순으로 풀려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주식 뭐 컨택트 관련주들 그런 주식들이 그러면은 뭐 고객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뭐 그런 데들이 사실 또 미리 예약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실적 예측,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이냐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거 가지고서 한번 컨택트 주식들을 또 뭐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주식들이 백신 인센티브 발표 후에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보시면 중국인데요. 역시나 또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서요. 금융상품의 개인 판매도 중단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이 약세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하고 류허 부총리 중국의 전화 통화 했다고 합니다. 이게 미중 무역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통화한 것입니다. 요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서구 증시 밤에 가시면은 미국제 7년물, 사실 7년물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2월 말에 있었던 7년물 입찰이 부진하면서 그때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었던 거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작점이 됐으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호조였다는 거는 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쪽이라고 그냥 쉽게 보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수요일 날에는 코스피는 거의 보합, 다음날 이제 MSCI 변경이 있으니까 몸을 사리는 느낌이고요. 상해 조합 뭐 약간 올랐었고, 다우는 강보합. 이번 주의 특징은 어쨌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강합니다. 금리는 살짝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1.60 회복을 못했죠. 27일부터가 이제 진짜 좀 뭐가 많죠.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의 예상대로 경제 전망치는 올라갔는데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GDP에 대해서는 올해 3%에서 4%로, 그 다음에 내년도권은 2.5를 3%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3을 1.8%로 올려놨습니다. 사실 GDP는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는 조금 더 올리신 것 같고, 물가는 더 올리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톤은 보면 금리 인상이 조금은 생각보다는 빠를 수 있다는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멘트였죠. 서둘러서 경기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지연으로 금융 안정에 부작용을 낳지 않는 적정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완화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양쪽의 발을 다 걸치는 듯한 표현 나왔잖아요. 이러면 이게 이제 좀 큰 배가 방향을 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금통위 회의 중에 금리 정상화 시그널 관련 논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자체도 인상 쪽에 대한 얘기인 거죠. 당연히 정상화니까. 그러니까는 약간은 멘트에서는, 톤에서는 조금은 매파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전에 금통위가 있기 전에요. 그래서 막상 이제 이게 다 나오고 나니까 소위 재료 노출이라 하죠. 그러고 나니 그 이후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주입식 교육입니다. 거의 이제만 하면은 제가 되뇌 얘기 할 겁니다. 뭐냐면 86번가에서 연초에 텐서프라이즈 선정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나중에 올해 내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올해 아마 이거는 뭐 거의 100%지 않을까라는 이제는 확신까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금리를 사실은 많은 이제 그 시장의 콘센서스는 2022년 6월 정도의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금리 인상 시점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백신 접종률의 한국이 국내가 크게 올라가고 그렇게 돼서 이제 경제 재개방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 빨라지고 내수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년도 3월 9일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 전에 금리를 움직이기는 굉장한 부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도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러면은 보통은 이게 이제 뭐 그 국회도 걸쳐야 되고 해가지고서 좀 더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월 달에는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두고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청와대를 비우게 될 현직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나간다라는 게 되어서 아마 이거는 누구를 임명하게 될지라도 굉장히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총재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조금은 실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장 종료 동시호가에서 MSCI 반기 리밸런싱이 있었고요. 최대 1조 얘기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물량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아시아 증시는 별게 없었고요. 서구 증시 가시면은 목요일날 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 같은 시각이에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적을수록 좋은 거죠. 실업수당이니까. 예상치가 42만 5천. 이 숫자도요, 예상치들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발표치는 계속 그보다 더 낮습니다. 40만 6천. 고용은 여전히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에서 뭐라 했냐면, 반도체 부족으로 중단됐던 자동차 생산을 다음 달부터는 재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 점은 좋은 거죠. 왜냐면은 다들 인플레 걱정하고 있고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차량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였는데 지금 GM에서는 이제 그게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160억 달러 규모의 블랙락의 모멘텀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 리밸런싱을 요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요건 뒤에서 자세히 더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회계년도 2022년도에 대한 예산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금요일에 계획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흘러나왔고 이게 6조 달러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1.8조 달러 정도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하고요. 이건 GDP 대비 8%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러면 8% 이상이라는 게 규모이냐 하면은요. 일단은 뭐 여기도 적어놨지만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프레드에 가시면 좋은 자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적자 재정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작년도는 이제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GDP 대비해서 14.95% 거의 한 15% 정도 적자 재정을 폈어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또 지금 8%대면은 거의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쭉쭉쭉쭉 해서 가보면은 지금 이게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요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뭐 10%에 가까운 재정 적자는 펼치질 않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도 뭐 백신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사람들은 이제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를 해 나가는데도 이만큼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큰 숫자이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잖아요. 인프라 1탄, 2탄. 그런 것들이 사실 8년, 10년, 거의 10년의 계획을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거를 그러면 2031년까지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쭉 그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연방 부채의 규모가 GDP의 무려 117%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요때 보이시죠? 거의 120에 육박했던 요때가 2차 대전 때인데요. 요때 수준을 다시금 터치를 하게 된다. 바이든 이 안에 의하면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바이든 예산안이 좀 크다라고 해가지고서 미국 금리가 다시 1.6%를 회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오늘 보합으로 끝났고요. 상에 살짝 올랐고 다우랑 뭐 나스닥은 좀 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제 28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한국 증시는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한국 증시 계속해서 매도 나왔던 이유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서 요거를 좀 추종하는 여러 그런 펀드들이 미리미리 조금 움직인 면도 있지 않느냐 금액 같은 것들을 예상해보고서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쨌든 이슈가 좀 끝이 났으니까 수급이 다시 정상화되는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서구 증시 가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그러니까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물가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더 참고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날 나온 수치가 일단은 이제 그 헤드라인 숫자만 봤었을 때에는 발표치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근원 지수를 따지잖아요. 근데 근원 지수는 보면은 예상치보다 약간씩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씩 높게 나온 숫자가 어느 정도이냐? 사실 이제 그 CPI가 사실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PC에 대해 가지고서도 PC 물가 지수에 대해서도 예상치들이 조금씩 올라갔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죠. 지금 요 정도 숫자가 나올 거라는 게. 그리고 사실 이제 그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CPI 때 틀렸던 거에 비하면 너무 세 발의 피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시장은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가 이날 빠져요. 3bp 정도.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렇게 뭐 악재라든지 놀라움이라든지 뭐 인플레가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걸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죠. 약간 더 높게 나왔지만 CPI 충격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라는 게 시장 반응이었고요. 오히려 이날 금리는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절대 수치는 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YOY로 그 요번에 PC 물가지수의 헤드라인 숫자만 보셨을 때에는 거의 뭐 이제 그 금융위기 직전에 엄청나게 그때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서 물가가 오를 때 이때 수준만큼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원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면은 1992년 이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원 PC의 경우에 물가지수 경우에 전월 대비해가지고 숫자는 이제 0.7이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0.4도 넘기가 힘들어요. 전월 대비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0.7이면 상당히 높은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는 이제 요때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빵 내려갔다 땅 떴죠.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직후 그때 당시에 이제 상승폭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에 뭐 그 전날 언론에 나왔던 대로 바이든 정부 6조 달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날에 얘기가 한번 돌았으니까 금리는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랜만에 조금 상승을 했고요. 상해는 뭐 약보와 다우랑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제 10년물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고 있고 뭔가 이제 어떤 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박스권 들어왔잖아요. 근데 방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86번가에서는 이제 51선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1선을 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로 갈 것도 아니고 깨면 올라가고 요거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요게 어디로 방향을 잡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거고요. 일단은 중국이 원자재 시장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서 인플레 우려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에는 하방 요인이겠죠. 근데 미국 PC 물가지수 뭐 이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단 말이죠. 이건 상방 요인. 그다음 바이든의 그 6조 달러도 상방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위아래로 당기는 힘이 모두 다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51선을 두고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멘트를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요. 사실 뭐냐 하면 6월 달에 FOMC 이제 16일이거든요. 이때까지는 방향을 잡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날 과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하겠느냐. 이게 지금 모두의 관심사죠. 그리고요. 요보다 조금 더 빨리 혹시나 방향을 잡는다면 6월 초에 나올 지표들. 사실 6월 초라고 하면 이제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29일이잖아요. 뭐 이제 영업일로는 하루밖에 안 남았고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 쉬니까 미국은 이제 6월 달이 됩니다. 6월에 보시면은 뭐 월초에 나오는 ISM 지수는 항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 지표도 첫 주 이제 그 월초에 계속 나오죠. 이게 사실 여기서 이제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 쇼크가 지난달에 5월달에 있기는 했는데 이번엔 어떨지 이제 또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인플레 관련된 그런 지표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오면 방향성이 잡힐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6월 FOMC를 보시자라는 거고요. 의외로 사실 이제 지금 인플레 쪽에 지난 5월 발표된 그 CPI에서 좀 쇼크를 줬던 거는 그 상승 폭의 3분의 1이 차지했던 중고차 상승이 컸거든요. 그래서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월초에 또 나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 저희도 주목해야 되고 86번가에서 바로 업데이트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요. 지난주 내내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달러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초에는 달러가 약해질 거야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예상을 깨고 달러가 강해졌었죠. 근데 그 강해졌던 달러가 다시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 차트를 보시면 나올 텐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3월 말에 달러 인덱스가 93.32를 찍고서는 쭉 내려왔죠. 그쵸? 지금 90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난 1년으로 놓고 보시면은 거의 지금 지난 1년의 전 저점, 1월의 저점, 한창 달러가 약해질 거야.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시점을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요거를 이제 약간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랑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요게 이제 10년 차트거든요. 달러 인덱스에. 그러면은 10년을 놓고 보았을 때 뭔가 90이라는 선이 깨고 내려오게 되면 유의미하게 그러면은 80 초반이 보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좀 반등을 보일 수 있을까 아닐까, 그게 나중에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달러는 왜 지금 약해지고 있느냐? 이제 왜 약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가 이제 미치는 영향이 그럼 뭐길래 내려가면은 달러가 더 약해지면 좀 뭐가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 자체가 달러 약해지는 게 원자재 시장의 강세 요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유가 지금 얼마야 했을 때 배럴당 뭐 70불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달러를 기준으로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게 되면 원자재는 가만히 있어도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없다고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영향 2라고 적어 놓은 건 사실 영향 1의 부수적인 효과죠.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나쁜 거야? 하고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영향 3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머징 마켓의 증시가 강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머징 마켓은 달러가 되게 강할 때는 힘들어요. 왜냐면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왜 강할까요? 그거는 이제 세상이 흉흉하니까 달러가 제일 안전해 보이니까 달러를 가지는 거거든요. 약해진다? 많은 경우에는 미국이 망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그만큼 살기가 편해지고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환율도 그렇잖아요. 뭐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달러 대비해 가지고서 환율들을 하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그냥 펀더멘털이 가만히 서 있는데 달러가 알아서 자기가 뒤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주면 그것 자체로 이머징 마켓의 환율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이머징 마켓의 경우에는요, 증시가 가려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될 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좋고요. 뭐 사실 이렇게 어려운 얘기 드리는 것보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좋죠. 우리 IMF 때 환율 2,000원 가니까 증시가 박살이 나잖아요. 근데 반대로 환율이 1,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해버리면은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겠죠. 환차익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나라가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또 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가 강하면요,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머징을 얘기를 할 때 한국을 떠올리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국가. 근데 이머징 중에서는 원자재를 단순히 파는 국가도 많거든요.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인플레가 뭐 완만하게 오거나 원자재가 강하게 되면 그 나라 통화는 상당히 강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달러 약세가 만약에 유의미하게 90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이머징 쪽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달러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위안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가 약해지면 당연히 그 이외 통화들은 강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달러가 내려왔던 것처럼 위안화가 내려오고 있죠. 근데 달러는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위안화는 더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즉 위안화 가치가 끊임없이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최근 5년으로 놓고 보시면은 2018년 초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게 여러분 언제로 보이시나요? 바로 이제 트럼프하고 무역 협상이 이때죠. 이때는 텐션이 떨어져 있을 때고 이때는 텐션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더 길게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 중국에 대해 가지고 때리기 전까지만 해도 위안화가 더 길게 보면 좋은데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해서 위안화 강세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에서 뭐
13년 요때부터 해가지고 말부터 해서 테이퍼링 들어가고 미국이 금리도 실제로 올리고 뭐 하면서 그다음 중국 부채 문제도 이때 불거졌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좀 약세를 가다가 트럼프가 이제 좀 중국과 관계가 요때는 좀 괜찮을 때 요때는 지금 거의 수준까지 위안화 강세 갔었고요. 그 뒤에 다시 이제 관세 막 매기고 2배 매기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근데 이게 다시 트럼프 때 가장 좋았던 시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 정도 지금 이제 요 정도까지 내려오니까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위안화에 대해 가지고서 좀 구도 개입 같은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을지. 근데 이게 달러 흐름하고 너무 좀 대깔꼬마니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서요. 요게 강해지면은 조금 그림이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돈이 지금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글로벌 랠리가. 사실 중국이 코로나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국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구 대비해 가지고서 확진자는 뭐 주요 국가 중에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잘 통제를 한 거죠. 공산당 그런 이제 힘이 있으니까 사회 체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은 사실 영향을 덜 받았고 그러니까는 뭐 자산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미국처럼 팍 빠졌다 이런다든지 그런 게 좀 상대적으로는 적었죠. 잘 방어가 됐죠. 근데 이제 그게 중국에서 뭐 다른 데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제는 다시금 가장 처음으로 이제 결자 해지 같은 거죠. 일이 있었던 중국이 다시금 한번 글로벌 시장 다 올랐잖아요. 한번 또 로테이션이 중국부터 해서 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국 증시가 요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사실 다른 나라들이 괜찮을 때 좀 중국은 힘을 못 썼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른 나라는 다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횡보잖아요. 박스권이고 미국은 오르기는 하는데 기울기가 좀 지금 많이 완만해져 있는데 중국은 최근 이제 보시면은 조금은 잘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위안화 강세 요인도 한쪽으로 작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까? 한번 저희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무래도 백신 수급이 이제 미국 위주에서 풀려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백신을 맞으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강건한 모습을 되찾던데 그러한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서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중국이 사실은 뭐 백신을 많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게 말고 효능이 좋은 백신을 이제 중국까지도 맞게 되면 이건 진짜 랠리가 한 바퀴 더 돌 수 있다. 뭐 이런 뭐 논리들이 좀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 주 내내 달궜던 거는 유가가 강해요. 그러니까 요인으로 따지면 일단 미국 재고 발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좀 호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산이 생각보다 시장에 빨리 풀려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란 합의가 지금 그 핵사찰이 지금 1개월 더 최장 1개월 연기가 됐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쨌든 이란산이 좀 더 늦게 나오겠네 한 달이라도 라고 한 거고 그런 물량 부담이 줄었다. 경기 지표들이 괜찮다는 거죠. 뭐 실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요. 그래서 지금 유가를 보시면은 유가가 지금 좀 이번 주에는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1개월로 놓고 보시면은 이제 유가가 한 번은 아이고 이란산도 나오네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하다가 회복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거의 60불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코로나 대비해서 보시면은 코로나 전 수준을 이제는 완연히 한번 뚫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유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뭐 채팅창에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상방과 하방에 대한 압박이 모두 다 지금 강하게 카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낮은 기울기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유가는. 그러니까 뭐 팍 튄다든지 팍 내려간다든지 이런 배팅은 하시면은 좀 위험하시다. 그러니까 서서히 낮은 기울기로의 상승을 아마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원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유가가 완만하게. 그것도 수요도 좋대요 하면서 완만히 올라가잖아요. 그래 버리면 사실 정유사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유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고 이제 평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잖아요. 매분기. 그럼 매분기 예를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유가가 어떤 때는 5불 올랐다, 어떤 때는 5불 빠졌다 이러는 것보다 매분기 예를 들어서 1불씩 올라가면 매 분기 내가 평가 차익이 재고자산 관련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변동성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보다는 정유사 이익에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보시면은 경기 지표 좋고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저희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석유에 대한 소비도 증가를 다시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역대급 감산을 오펙 플러스가 하고 있는데 이제 감산 물량을 테이퍼링 하는 거죠. 줄여 나간다. 이건 물동량 느는 거고, 원유에 대해서 일한 물량도 나온다. 근데 유가는 서서히 낮은 기울기로 올라간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지금 해운 쪽에 이슈들이 있죠. 컨테이너가 먼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 벌크 쪽도 좋았고, 근데 지금도 지독하게 외면받는 거는 뭐냐면 탱커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이 딱 펼쳐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 탱커에도 되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기는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지난주 있었던 이슈들 한 번 더 살펴봤고요. 이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금리가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강세론이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전진해 나가고 있는 증시의 모습이다. 즉 상승은 하고 있지만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음 달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CPI, 그 다음에 중순에이스, 이제 미국의 페드의 FOMC, 여기에서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6월로 넘어가죠. 월요일에 보시면은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의 PMI 나오는 거, 월요일 미국은 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수출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수 나오고, ISM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조업이 특히 중요하고요. ETDAC 서비스업 지수도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이제 향후 우리나라 금리 방향을 보기 위해서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중국 차이신 이제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요거는 너무 중요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 나오는데요. 이게 5월 달에 쇼크를 줬던 보고서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눈여겨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난주 자산시장 그리고 다음 주에 지켜보셔야 될 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주제는 여기 정도까지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